네,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를 하고 있죠. 보편적인 인물 연구.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인물들을 연구할 때 보편적인 이런 관점에서 연구를 하는데, 네 번째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연구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불투만의 그런 그 책, 역사적 예수 연구, 또 슈바이처의 역사적 예수 연구, 이런 책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죠. 우리는 이제 한국의 인물을 이제 조사할 때 그런 어떤 역사적인 것들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성적인 그런 역사적인 진실 그 자체를 이제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은 해석적인 면이 이제 앞서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과 어떤 그런 사건의 근거를 가지고 이제 에, 어떤 그런 인물을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뭐예요? 상당히 이거는 신앙적인 그런 연구가 아니고 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든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부르심 속에서 소명을 받고 회개를 하고 그런 거는 이제 심리적인 거고 이제 증명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관심이 없고 어, 에, 이제 뭐 사실적인 그런 기록들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고 또 어디에서 또 무슨 책을 썼고 또 책의 내용은 무엇이고 또 그 책의 내용은 다른 책과 어떻게 비교하고 또 그 책의 내용은 어느 책에서 또 가지고 왔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보는 것이 역사적인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이 이제 좀 더 이런 그 역사적 우리 한국에서 이런 좀 역사적 우리가 영적인 연구, 신앙적 연구는 잘하는데 이런 역사적 연구를 좀 더 깊이 있게 해야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를 하지 않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너무 기독교는 신비주의적이다, 초월적이다, 증거를 안 보인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역사적 연구를 좀 더 깊이 해가지고 바로 사실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우리 복음주의적인 기독교가 이런 역사적 연구가 좀 약하다. 근데 이제 역사적 연구만 하고 신앙과 믿음이 빠져버리면 그거는 이제 또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불트만처럼, 슈바이처처럼 하나의 그런 인간 예수, 또 하나의 어떤 종말 의식만 가진 예수, 참다운 하나님의 신성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또 이런 역사적인 관점만 볼 때 생기는 거죠. 자, 이제 다섯 번째, 심층적 연구 방법.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심층적 연구 방법. 특별히 이제 이런 이제 그 슐라이르마허라든지 또 뭐 딜타이라든지 또 뭐 프로이드라든지 또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은 에릭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심층적 연구가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표면적인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세례를 받고 뭐 힌두교는 머리를 빡빡 밀고 뭐 이렇게 막 엎드려서 절하고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그런 의식과 인간의 내면 속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이렇게 물로 받을 때 우리는 내면에서 뭐예요? 바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고 물속에 들어가면 내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 새 생명이 싹 튼다. 라는 그런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외형적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외형 표면적인 그 내면의 심층에 잠재되어 있는 게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죠. 힌두교에서 이제 이런 게 잘 나타나죠. 힌두교가 그 의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는 이제 이런 심리적인, 미학적인 이런 접근도 다 이런 심층적 연구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낭만주의적인 접근이라든지, 이제 심리학적인 접근. 슐라이르 마허 같은 경우에서 이런 이제 어떤 인간 자아의 어떤 본성, 그런 어떤 본능, 또 인간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그런 절대 의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에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인간의 의식을 이제 우리가 또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거스틴이 있죠. 어거스틴이 탕자였는데 이제 물론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지만 톨라레게라는 거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애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톨라레게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일어나서 보니까 로마서 13장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펴서 이제 로마서 13장 그 뒷부분 그 말씀을 읽고 변화가 됐죠. 그래서 암브로시우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런 어떤 그런 심층적인 그런 변화, 중생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런 심층적 연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런 이제 참된 그런 진리와 사상, 의미를 끌어내는 그게 이제 심층적 연구죠. 이제 슐라이마허 이후에 딜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딜타이가 아주 재밌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만들어 그 정신과학을 이제 만들어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딜타이가 이렇게 아주 크게 아주 뭐 프로이드라든지 슐라이마허처럼 유명해지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이런 정신과학 이론을 방법론을 체계화한 사람이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뭐 감정, 기분, 어떤 성향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과학이라는 거예요. 사이언스라는 거죠. 그걸 학문적으로 만들려고 이제 끝까지 이렇게 이제 노력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완성을 더 했어야 되는데 그 못하고 이제 죽게 되시는데, 이 어떤 삶에서의 철학, 뭐 생애의 철학, 일상에서의 철학 이런 것들을 이제 이분에게 이제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꼭 외형적인 과학적인 자연과학적인 것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 우리의 삶, 우리의 정신 속에서도 그런 어떤 그런 학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걸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이제 노력하신 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해석학에 대한 이런 영향도 많이 이제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딜타이의 그런 우리 정신 세계에 대한 그런 방법론 이론화를 세우신 분이죠. 어떻게 보면 심리학, 어떻게 보면 그 정신 분석학 이런 것들의 이제 선구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 우리가 연구할 때 딜타이 방법을 쓰면 그런 어거스틴의 그런 탕자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런 어떤 그런 정신적인 세계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상담학과에 계신 분들이 이제 특별히 에릭 에릭슨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영 루터라는 책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젊은 루터가 유아 시절 또 소년 시절의 그런 변화의 그런 과정들을 이제 발달 심리학 그런 과정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분석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에릭슨이 이제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간디하고 루터를 이렇게 번역하는데 요 책에 나와요. 이제 설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운해서 안신이라는 쓴 사람 여기를 보시면 이제 그 저널에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종교 문화 저널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발달이론과 종교이론을 중심으로 에릭슨의 그런 종교 심리학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 한테 많이 배웠죠. 프로이드 딸한테서 이렇게 많이 영향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이드를 극복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프로이드의 이들을 이제 좀 더 새롭게 자기 나름대로 이제 발달을 시켜서 이제 8단계의 에릭슨의 그 발달 과정, 여기 보면 이제 8단계 구강, 감각, 근육, 학문, 운동, 당근, 잠재기, 사춘기, 성인기, 또 초기, 성인기, 노인기 이렇게 8단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이제 종교와 관련해서 에릭 에릭슨이 이제 하는데, 뭐 에릭 에릭슨 한번 찾아볼까요? 에릭 에릭슨은 이제 참 재밌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어머니가 유태인 의사와 결혼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에릭 에릭슨이 안 나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젊은 루터, 영 루터라는 책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달 심리학의 이제 굉장한 학자고 또 정신분석 학자죠.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았지만 좀 더 자기가 발달 심리학을 좀 더 체계화해서 좀 확장시켰죠. 그래서 초기 생에 자기 이제 두 번째 아버지가 이제 유대인 의사라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돼서 알게 됐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고생도 많이 하고 유태인 학교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누구를 알게 되냐면 프로이드의 딸 안나 프로이드를 알게 되면서 이제 정신분석학자가 됐고 이제 몬테소리 교육법을 아동 발달에 초점을 둬 공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치 때 미국에 와가지고 하버드대 교수를 하면서 많은 연구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아 발달에 영향하는 것, 또 그런 발달 관계 이런 것들 이제 8단계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확장하고 발전시켰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에릭 에릭슨. 자, 에릭 에릭슨이 이제 종교와 관련해서 특별히 간디와 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에릭슨은 그의 청년 그 루터 그다음에 이제 간디의 진실이라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말하냐면 인간 삶의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에 따라서 정체성의 위기와 인성이 발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자신의 경험과 식견을 이용해서 이제 이 두 책을 이제 소위 말해서 발달 심리학이라는 관점, 또 정신분석 관점에서 이제 이거를 쓴 거죠. 그래서 루터의 간디의 이런 진실은 유학의 전학이 이렇게 쭉 가다가 그러니까 전자니까 루터네요. 루터의 이제 후기, 루터의 책 그 뒤쪽에서 에필로그에서 이런 관점으로 루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경험하는 정체성의 형성의 사례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그런 어떤 심리, 또 그런 감정, 그런 뭐 소외, 불안, 뭐 이런 걸 보겠죠. 그거를 어떻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왔고 루터의 그런 이제 삶의 그런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이렇게 이제 본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디 경우도 뭐 이렇게 종교적인 인간으로서 중년 간디 인성이 발달했다. 그래서 특별히 인생 주기, 학생 때, 가족이 이런 때 이제 자신의 발달 이런 사이 유사점을 강조하고 중년 간디의 경우는 인성에서 생성감이 강화되었고 이웃과 세계를 향한 돌봄, 덕목이 이제 실천되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달 과정 속에서 인성과 정체성과 또 그런 어떤 덕목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연구를 이제 이 에릭 에릭슨이 이제 두 종교인들을 이제 책을 써서 이제 평가를 한 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심신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에릭 에릭슨을 루터를 했으니까 칼빈을 이제 그런 정신 분석가로 한 사람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상담학 전공한 사람들이 레포트라든지 뭐 혹시 뭐 글을 쓸 때 루터처럼 칼빈도 상당히 이제 성격이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칼빈이 프랑스에 살다가 이제 도망가잖아요. 스위스에서 살게 되는데 그런 어떤 외로움, 소외됨, 이것도 차별, 따돌림 이런 것들, 그런 어떤 심리적인 것들을 연구해서 칼빈의 그런 어떤 정체성이 성화되고 또 그런 또 아름다운 신학자가 된 그런 과정들을 정신분석학적으로 한번 레포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칼빈도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문화인류학적인 이런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문화. 그러니까, 어떤 그 신학자, 인물을 문화적인. 그러니까 한국이, 우리 한국의 초대 교회 선배들이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가 많이 안 나왔잖아요. 그죠? 뭐, 방기창, 뭐, 우리 6인 있죠? 초대,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 목회자들, 초기에는 뭐 박형룡, 박윤선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좀 이렇게 문화적으로나 굉장히 다 어려웠잖아요. 송창원 이런 분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미국에서 알바해서 돈을 벌었는데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김재준 박사랑 한참 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분이서. 그 돈 왜 잃어버렸냐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사는 거죠. 또 뭐 김신환 박사는 일본에서 좀 이제 공부하고 그랬는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런 문화적인 그런 한국적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더 살펴봐야 되고 이제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은 더 어렵겠죠. 신학자보다. 이제 제 1대 평양신학조 방기창, 서경조, 이기훈, 송인수, 한석진, 양정배, 길선주. 요 사람들이 이제 결국 7명이 1세대 제1의 졸업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참 어렵게 다 했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뭐 한국의 문화가 서양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화적 상황 속에서 또 한국적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그런 학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박윤선 박사님도 상당히 유교적인 그런 훈련을 이제 받은 거죠. 자, 그래서 또 인류학적인 인류학 그런 어떤 인간의 삶의 양식,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환경, 이런 그 인류학적인 관점, 문화적이고 인류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인류학적인, 그래서 뭐 문화인류학 뭐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생활, 뭐 역사를 이제 문화적인 면에서 이제 이렇게 뭐 실증적으로 추구하는 인류학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문화를 연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문화인류학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만약에 변선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연구할 때는 상당히 이 사람이 이제 토착화 신학자잖아요. 그죠? 또 뭐예요? 안병무의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민중신학. 그러니까 이런 신학들은 토착화 된 우리 한국의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특별히 해방신학의 관점을 우리의
한국 사람이 한풀이의 민중이라는 거, 한풀이로서 해방을 이제 본 신학이기 때문에 한국적 토착 신학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인류학적인 접근이 이런 분들을 변호할 때 봐야 되고, 또 물론 보수주의자들도 이런 뭐 유교적인 뭐 이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근원적으로 어떤 인물을 연구할 때 그 인물의 세계관이나 철학관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근원적인 그 사상이 뭐냐, 변치 않는 사상이 뭐냐, 이게 이제 세계관인데, 뭐 종교관이라도 볼 수 있죠. 좀 철학적인 그의 관점,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거스틴을 연구할 때 어거스틴의 그런 종말론적인 역사관, 이거 보면 이게 바로 그런 세계관이죠. 어거스틴은 마지막 종말 신의 도성에서 어떻게 보는가, 그 어거스틴의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런 우리 한국의 많은 부흥사들은 바로 이 내세 신학, 종말론, 이 신비주의를 통해서 종말론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바로 이런 세계관, 역사관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 연구할 때는 우리가 당연히 이런 세계관, 철학관을 이제 근거로 해서 그의 종말론을 연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는 우리가 세 가지를 했죠. 일반적인 출생 뭐 이런 거 했고, 또 막스 웨버하고 또 칼 막스 뭐 이런 사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포에르바도 나왔는데, 이제 해겔의 이제 좌파로서 이 포에르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막스도 있지만 그 해겔도 대단한 사람이죠. 해겔이 종교, 뭐 신학, 하나님 때문에 이제 뭐 신의 속성에 대해서도 강의하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신의 속성과 인간의 그런 정신을 이제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궁극적인 그런 어떤 목적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범신론적으로 이제 흐르는 이런 관점이 있는데, 이런 해겔의 역사관, 철학이 좌파 이제 그 포에르바에게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에르바는 뭐 노골적으로 뭐 종교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신은 인간이 만든 투영이다,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제 포에르바인데, 포에르바에서도 이런 이제 상당히 이런 소위 말해서 유물사관적인 접근 방법을 하겠죠. 또 그 막스 웨버하고 칼 막스도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고, 뭐 이 정도로 그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사회학적인 그런 칼 막스의 사회학적인 그런 이제 그런 그 해겔의 편집법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주아제가 있으면은 이 정이면 반이 이제 프롤레타리아가 정을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융합이 돼서 뭔가 하나가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로 충돌시켜서 또 하나의 합을 이루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칼 막스는 이런 관념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인 사회적인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 노동자들 이런 데 관심을 이제 가지라는 거죠. 이런 철학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실용주의적이고 사회학적인 관점을 많이 이제 보여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스 웨버는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반대를 많이 했죠. 그래서
좀 더 윤리가 있고 자본주의에 정신이 있다. 자본주의가 뭐 다 이렇게 막 나쁜 것도 아니고 뭐 완전히 뭐 노동자들을 다 이렇게 착취하는 게 아니다. 그런 나눠주고 배분해주고 검역 전량하는 좋은 자본주의 정신이 있다. 이렇게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그런 공산주의의 그런 면에 대해서 이제 또 반대를 이제 막스 웨버가 했습니다. 이런 이제 가치관을 가지고 칼빈주의 가치관. 그래서 이렇게 7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전제적인 연구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